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세상을 만드는 범죄 방지법이 될 것이다. 새벽 5시까지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이 아침에 검수완박법을 왜 반대하는지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 검사장, 평검사까지 검찰이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자, 검찰뿐 아니라 변협, 대법원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 잠시 뒤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삼면으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작전을 벌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2차 대전에 버금가는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에 집단 학살 재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접 취재하고 지난주 귀국한 분쟁 지역 전문 독립 PD 김영미 PD에게 잠시 후 현지 실태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서 중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약속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24일쯤 대통령실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1,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이동권 투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엽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잇따르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평검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연 건 19년 만인데요. 자,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는지 오늘 아침에 직접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요.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제 절차도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다라를 만들고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지법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와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같은 내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검사 대표회의직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 개시부터 종결, 기소까지 감시하는 장치를 두거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검사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는 부장검사 회의도 열리죠?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엔 전국 일선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회에 제출된 검찰 사건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잇따른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회의에 대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해당 법안을 우려하는 교수가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는데요. 형사사법 체계가 법원과 검찰, 변호사 3륜으로 이뤄져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오늘 해명 자료에서 김 차장이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평검사회의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보류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네, 박병석 국회의장 오는 23일부터 열흘 동안 계획했던 미국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박 의장의 출장으로 법안 상정권 그리고 사회권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는데요. 출장을 보류한 박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제기된 우려들은 반영하겠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 입법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위헌이자 악법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병석 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때 아닌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는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막말을 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과 없이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법안 심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전체 회의에 올릴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당내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략공천위는 어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는 물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서울시장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밝혔고요.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계파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명분 없는 출마의 부작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계파 공천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비대위는 오늘 저녁에 모여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가 곧 결정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후보들이 차례로 확정됩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맞붙는 경기 지역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을 치른 뒤에 모레 인천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과 함께 최종 후보가 발표됩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3파전을 치르는 대구,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앵커가 경선을 치르는 강원 지역은 제주 지역과 함께 오는 23일 후보가 확정되고요. 어제부터 이미 경선을 치르고 있는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의 경우에는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를 조절하던 대통령실 인선은 이르면 오는 24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사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 당선인이 오늘 호남을 방문해서 민생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들을 남겼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북과 전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 대구 경북을 다녀온 데 이어 두 번째 일정인데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동 경로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 일대를 조망했습니다. 이후 전주로 이동해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며 호남 지역 민생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전북 경제 발전을 이야기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습니다. 지역 일정을 마치면 서울로 돌아오는데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찾아 조문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경남 지역을 순회하며 1박 2일로 지역 일정을 이어갑니다. 네,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검증 전국에 대통령실 인선 발표도 다소 늦어졌는데 이르면 일요일 발표될 거로 보인다고요? 네, 대통령실 참모 인선은 이르면 일요일, 오는 24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을 없애고 민정과 일자리를 뺀 수석비서관 6명 체제로 큰 틀이 잡혔는데 인선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속도 조절은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검증 본격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병원장으로 재직할 때 두 자녀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연일 해명하며 필요하면 직접 조사받겠다고 강수를 뒀는데 여론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자녀 병역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라는 의혹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재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고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당선인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고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회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지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 파락군 위장전입 의혹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연봉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곳 검증이 펼쳐질 청문회 일정도 속속 잡히고 있는데요.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8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9일 진행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에 기존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지난 1975년에 지어져 너무 낡았다면서 경호 의전 문제와 개보수 기간 등을 봤을 때 외교장관 공관을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6개 후보지 가운데
지난해 리모델링한 외교장관 공관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확정되면 외교장관은 관저를 이동해야 하며 후속 조치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는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유권자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찬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57.5%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반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7.5%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인 기반인 경기도민들이 이 고문이 대선 패배 뒤 지나치게 이른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전 새로운 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는 경우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와는 초접전을 벌이고 유승민 예비후보와는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유권자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동연 전 대표와 김은혜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동연 전 대표는 42.7%, 김은혜 의원은 43.1%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김동연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가상 구도에서는 김동연 전 대표가 40.6%, 유승민 전 의원이 36.2%의 지지율을 기록해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인사청문 전국도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72석 거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렵게 모셨는데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박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자, 먼저 28일 본회의 처리,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이 계획 표현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의원총회에서 4월 중에 검찰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기능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당론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저로서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고요. 지금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되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자, 검찰개혁 입법이 이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국민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마 2002년, 3년경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도 평검사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그리고 각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주제이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문제, 수기 분리의 문제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의 방향이 맞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죠.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어렵사리 1단계 이 권력기관의 개편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단히 미진했고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인수위와 또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보면서 예. 향후에 이런 검찰 개혁의 과정, 그동안 어렵게 국민의 요구와 또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진전시켜 놓은 것마저도 다시 중단되거나 또는 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실제 그런 예. 법무부 장관과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도 영영 이 검찰 개혁 그래서 권력기관을 새롭게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문제는 예. 어려워진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 4월이 아니면 말 그대로 그런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권력기관 간의 그런 개편의 문제는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검찰 개혁이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수사권을 뺏기는 검찰뿐 아니라 지금 민변, 참여연대 같은 범진보 진영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 이런 논의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그 축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최근에 발의된 것이지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그전에도 나와 있었고요. 예. 국회와 또 이 법조계에서의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논쟁이 됐고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안은 지난 화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제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그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정부 대법원 등의 어떤 그 기관까지 사전에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 방향을 정하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당연히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들도 저희의 어떤 필요성과 시급성 또는 그 진정성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이건 또는 그런 시민단체 지적이건 또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 심사 과정에서 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뭐 많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면 예전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 현실적으로 이거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요. 또 경찰의 독점 문제, 비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먼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은 예. 이 검찰의 그런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한 정상화의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서 경찰의 어떤 그 비대화 또는 인사나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그것까지 함께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향후에 그런 검찰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또 수사의 어떤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이미 법률로 발의되어 있거나 또 후속적인 법률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아주 고도화시키려면 전문화시키려면은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나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이 국가수사본부를 통합한 그런 이 국가수사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덧붙여서 이미 6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실은 이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천 건 가량의 사건을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낸 법안은 검찰도 하고 있는 이 6대 범죄를 이제는 경찰로 다 이관을 3개월 이내에 하자. 그리고 경찰의 네. 어떤 수사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한국형 FBI를 조속히 만들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부패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순차적인 절차를 앞으로 이제 이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조응천 비대위원 중심으로 이제 우려도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배정됐었던 양향자 의원이 반대 글을
남겼던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양 의원이 쓴 글은 맞습니까? 우선 뭐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뭐 이야기가 당연히 민주정당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당론으로 정해졌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의 문제도 동시에 챙기면서 이런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제기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저희가 체계작구라든가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양자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그런 글을 작성해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해놨는데 이게 실제 본인이 공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쓴 건 맞고요. 근데 아직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예, 본인에게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보임 문제가 향후에 법안 심사에서 특히 안건 조정 소위가 구성이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만약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결국은 진짜 양심대로 또 소신대로 자기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로서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출장을 계획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문국의 양해를 구하고 출장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평소 여야의 입법 합의 정신을 강조해 오신 분인데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최종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박병석 의장이 법안을 상정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병석 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번에 취소한 것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평소 이제 여야의 어떤 그 타협 이런 것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늘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동의와 또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정당한 절차를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그런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낸 법안을 1.1에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의장님의 중재하에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시간 끌기용으로 이 국면을 계속 간다면 저희로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타협안 중재안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이제 이 공정성 부분 지적하면서도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임기 말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좀 너무 많은 입법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법을 서두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보호한 용도 아니냐,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를 보호하는 측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원칙적으로 이번에 김호수 총장을 만나서도 얘기한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즉 국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논의된 결과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전달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본인이 판단하겠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거든요, 뜻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가 그런 검찰 등의 뜻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드는데 충실해야 될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주문도 그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 발동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결국 뭐 우여곡절 끝이라도 통과시킨다 해도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 지금 검찰 개혁법을 추진한다라면은 그건 정말 저는 역사의 재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이나 또 일반 특검이라든가 공수처를 통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과 또는 사건을 다루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야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게 부당하다면 또 당연히 부당한 어떤 그 목적과 의도로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상설특검 언급하신 대로 추진된다면 거기서 여야의 또 추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한동훈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요. 장관 지명자들의 의혹이 지금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만큼은 임명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뭐 데드라인으로 정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저희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또는 공정에 부합하게 가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식과 공정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저버린다면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여러 명의 후보자가 연일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소위 데스노트라고 해서 또 4명의 후보자는 낙마 대상이라 이렇게 또 언급까지 했죠. 저희는 그렇게 뭐 몇 명이다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문제는 저는 뭐 낙마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수 없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처리를 하는 게 옳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이건 말 그대로 국민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 와서 자기의 역량과 자격을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온 분이죠. 협치는 이미 실종시킨 그런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직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인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경력은 화려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국민 시대에 걸맞는 또 우리 그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연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의 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엄정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린 교육부 장관 등 연일제 뭐 한두 명을 다 기할 한두 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투성이어서 결국은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국민들이 결국은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 적격 부적격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속한 검찰이 오늘은 소환 조사 없이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도피 과정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어제 저녁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이 됐는데요. 오늘은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네, 인천지검은 앞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은혜와 조현수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정은 취소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해온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혐의 입증을 마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은혜와 조현수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관건입니다. 이은혜는 검거 직후부터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아예 다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현수 역시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피 행각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죠. 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일 밤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외곽의 숙소로 놀러 갔다 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는 다른 사람 이름의 카드를 썼는데 검찰은 이 카드 명의자가 이은혜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왔을 수 있다고 보고 신원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은혜, 조현수와 양평 숙소에 동행했던 2명 가운데 1명은 이은혜의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드 명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은혜와 조현수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역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월 석 달 정도의 단기 계약이 이뤄졌고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붙잡히기 직전에는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자를 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카드 명의자와 오피스텔 세입자, 그리고 당시 경기 외곽 숙소에 동행했던 2명 등을 조력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른 인물일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조력 의심 인물은 최소 4명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소폭 줄어 11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했던 지역 축제를 재개하고 다음 달 초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안정적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1만 1,319명으로 어제보다 7천여 명 줄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 8만 4천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08명으로 26명이 줄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어제보다 36명 증가한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60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5만 2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가 10만 7천 명으로 직전 주인 이달 둘째 주 14만 9천 명보다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검사 체계도 다시 PCR 검사만 인정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고령층에는 4차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예방접종이 어려운 면역 저하자에게는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완화에 맞춰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에 대한 심의 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해 대규모 지역 축제도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 학생도 등교하고 기말고사도 치를 수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와 대학에서 등교와 수업이 정상화됩니다. 교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원격 수업이 사라지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되는 다음 달 23일 이후엔 확진 학생도 등교하고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등교라든가 기말고사 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교, 출결 이런 공동적인 학사 운영의 그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확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지 좌석 배치나 수업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은 현장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밀집도가 높은데 백신 접종률 등 기본 방역 상황이 학년별로 크게 차이 나고 학내 의견도 갈려섭니다. 마스크 쓰니까 괜찮지 않아요?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그리고 코로나 많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진이 아직 안 된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증상자가 다 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 들어요. 교내 일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완화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선제 검사는 사실상 없어지고 확진자가 나와도 접촉자 조사 없이 같은 반 학생 가운데 고위험군과 유증상자만 진단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수련회와 수학여행 제약도 점차 완화돼 8월부턴 예전처럼 별다른 제약 없이 갈 수 있고 대학 축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복귀하며 캠퍼스의 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 기준은 현재의 KF80 이상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종류를 확대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를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취재하고 오셨죠.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직접 취재하시고 지난주에 귀국하신 거죠? 네네.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한 25일 정도. 5일 정도? 25일이요. 25일 정도 네네. 계셨던 겁니까? 네. 지금 25일 정도 있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정부가 예. 우크라이나 취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예. 현행 여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폴란드 국경에서 피난민들의 참상을 직접 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혹시 전해 들은 이야기들 중에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현지에 저하고 취재했던 현지 취재진들이 있어서 예. 각 도시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취재를 했고 또 피난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루트가 예. 수도 키이우에서 바르샤바 중앙역까지 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오는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피난민들을 만나고 또 각 폴란드 가정에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홈스테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예. 그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피난민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많았고 예. 사실 노인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아마 노인분들이 너무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옛날에도 취재할 때 차로 그 횡단하다가 저도 엄청나게 멀다는 걸 알았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군요. 그렇죠. 예. 그 상황에 만약에 노인들을 끌고 나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피난을 마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대부분 피난길에 나서지 않고 예. 방공호나 대피소에 숨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돈바스 지역에 대대적인 그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공호 대피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사실 폴란드까지 나온 그 피난민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가족들이 아빠는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징집이 징집. 됐거나 예. 아니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제 자기 가족들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전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가족들의 비극인 거죠. 이건 조부모와도 헤어지게 되고 예. 아빠하고 헤어지게 되고 남편이 없이 제3국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전쟁의 참상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낯선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뭐 한때는 피난버스 등으로 민간인들 피난길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지에서도 여전히 피난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뭐 전쟁이 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공호에 있는 분들도 피해가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벙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벙커만 전문적으로 하는 폭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폭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도적 통로라고 해서 그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예. 그거는 국제법상 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조차도 공습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피난민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리고 또 인종 학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그 시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예. 지금 수도 옆에 부차라는 그 예. 소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일산 같은 느낌의 예. 저도 옛날에 그쪽에 가봤었는데 약간 새로 막 신도시처럼 개발되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만 지금 시신이 나온 상황이고 예. 거기서만 지금 이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부 지역은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희생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럼 현장의 참상을 뉴스를 통해서만 뭐 폭격이 있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PD님께서 보시기에 혹은 현장에서 전해 들은 뭐 장면이나 화면들을 봤을 때에는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어느 정도일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람들도 사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헬스클럽 등록을 했는데 그곳이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전혀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학교조차도 예. 지금 공습의 대상이 되고 또 아이들 타가소였던 건물, 유치원 건물 이런 인도주의적으로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곳까지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특히 제가 이제 피난민 나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비행기 없는 데서 얘기하자고 해요, 저한테.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예. 그래서 괜찮다 여기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 폭격 경험을 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군요. 네네. 예. 최근에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지 조사에 나섰는데 우크라이나 자체가 범죄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런 뭐 학살 의혹이라든지 이 참상에 대해서 전면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 전쟁이 또 특별한 게 상대방이 전부 다 프로파간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너무 극렬하게 다르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가 예. 그리고 취재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는 정부의 허락을 못 받아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세계에는 국제법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장 자체가 인종 학살의 현장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우리 세대의 굉장한 비극이자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이 폴란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 2차 대전 때 이미 많은 학살을 경험한 곳이에요. 예. 특히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곳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옛날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이 큰 것 같고 또 제네바 협약을 어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규명을 하고 제네바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엄마 그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예. 할머니 세대 왜 그게 깨졌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전쟁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있는 전쟁이다. 예. 그리고 지금 세대 우리가 제네바 협약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우리 세대의 수치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학살도 그렇지만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으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성범죄가 아주 극심한 것 같고 사실 우리도 일제시대 그런 일들 6.25 때도 그런 전쟁이 나면 뭐 을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 전쟁에서 또 극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뿌리 깊게 그 공포심을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바로 성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혹은 선전전의 한 의미로 더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전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증인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다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 사람의 어떤 인권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누구에겐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뭐 증언들 보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또 임산부를 상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공포감 조성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러시아가 네네. 이렇게까지 공포감을 조성하고 혹은 이렇게까지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푸틴의 전쟁을 좀 더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 전쟁에서 누가 우위에 서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제가 그 성범죄 중에서도 이제 1살 아기를 성폭행한 영상이 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이거는 보통 성범죄는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다시는 러시아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이 나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실제 러시아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망상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 진영이 각자의 망상에서 평행선을 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쪽에도 피해를 입다 보니까 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 선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참혹한 현실을 명확하게 어떻게 담아내고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쟁 지역 가보셨겠지만 지금 이 취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어느 전쟁이나 아이들은 충격을 받지만 보통 아빠는 싸우러 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부차에서 발견된 시신이 아이들은 다 자기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취재를 다니면서 중동 쪽을 많이 다녔지만 거기는 이제 가장이 아이들과 아내를 같이 데리고 나오는 피난민들인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엄마가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유럽 안에 지금 난민이 포화 상태잖아요. 시리아 난민, 뭐 다른 나라 전쟁으로서 온 난민들 거기다 더하기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서쪽으로 가게 돼 있지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부 서유럽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혼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았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안 좋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갈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우크라이나는 이 봄 되면 이맘때에 농사진 씨를 뿌리느라고 바쁜 그런 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터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에 대한 이 문제가 또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참 씨를 뿌려야 되는 지역인데 강철비까지 뿌려진다는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금 뭐 각국 그 국제사회 지지 호소하기 위해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화상 연설을 했는데 이 모습이 의원들이 너무 적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문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경우가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처음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독일 방송에 그 연설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방송을 못 보고 거기서 독일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 국회 모습이 독일 방송에 나간 겁니까?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날 연설이 있었던 장소가
대회의장이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왜 우리 다른 나라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대회의장 이런 데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번에는 좀 이런,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예. 세계가 같이 보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다른 나라 대통령의 연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현장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지 못했던 부분 혹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부의 이야기 혹은 지지를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방탄조끼하고 헬멧이 너무 필요해요. 아이들은 방탄조끼 헬멧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예. 워낙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취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커튼 같은 것도 다 뜯어가지고 겹겹이 해갖고 방탄조끼를 만드는 주부 이야기가 나갔는데, 방탄조끼와 헬멧이 거기 있는 민간인들에게 좀 더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피소에 있더라도 그러면 몇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대대적인 공격이 또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지하 벙커에 민간인들이 피난민만큼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밤 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모쪼록 PD님께서 담아오신 모습 보고 현장 모습 보면서 또 국제사회 지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 등 1,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장애인 4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경복궁역에서 삭발 투쟁도 벌였는데 지금 장소를 옮긴 거죠? 네, 전장현은 오늘 아침 삭발식을 마치고 광화문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타고 이곳 여의도로 옮겨왔습니다. 조금 전부터 또 다른 장애인 단체나 노동, 인권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오늘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불러달라면서 이날 하루 반짝 관심을 갖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루 4월 20일 하루만 선심 쓰듯이 그렇게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뭐 1년 내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 날이라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합니다. 주최 측 추산 장애인 1,5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주변 지역을 도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또 밤 9시부터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200여 명이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퇴근 무렵인 오늘 오후 7시쯤 여의도역에서 광화문역까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결의대회가 한창인 이룸센터 앞에선 보수 성향 장애인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은 전장현이 비상식적인 시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집회를 열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던 전장현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해 오늘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수위 답변이 없으면 내일 아침 7시부터 서울 지하철 235호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장현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만큼 오늘 안에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나올지 인수위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애인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유휴 셔틀버스로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수어 상담과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앱 같은 IT 기술도 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준품을 장애인이 참여하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사회복지시설 굿윌 스토어.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상이 장애인 직원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버스가 서면 안 채울 때도 있고 그냥 확 지나갈 때도 있고 이래갖고 비 오거나 이러면 제가 자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가는데 막 버스가 그냥 확 가고 이래갖고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 길을 잃기 일쑤고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대엔 수요가 몰려 이용이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셔틀버스를 장애인의 출퇴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셔틀 서비스가 다음 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 11곳에서 시작됩니다. 출퇴근 때마다 마음을 졸이던 보호자들을 위해 I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탑승 사실을 통보해주고 출퇴근 경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44곳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출근길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출근 전용 셔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들의 작은 변화 현장은 또 있습니다. 전담 고객센터를 만들어 수어 전문 상담사가 영상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게 가족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마음톡 서비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경제생활도 영위하며 비장애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짠맛을 더해주는 젓가락이 발명됐습니다. 이 젓가락은 사용자가 손목에 착용하는 소형 컴퓨터를 통해 미세한 전류가 흘러 짠맛을 내는 나트륨 이온을 강화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젓가락을 발명한 미야시타 호메이 메이지대 교수는 음식의 짠맛을 최대 1.5배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야시타 교수는 저염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 결과 싱거운 음식도 짠맛이 강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절기와 다르게 곳곳에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발령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건조특보에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에 산불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도 바람이 간간히 불고 있고요. 특히 산간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불씨만 있으면 불이 나기 쉽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건조특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전남 순천, 강원 산간에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과 내일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는 양간지풍이 붑니다. 초속 25m가 넘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이 금지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1도에서 출발하며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비 예보가 있지만 건조한 날씨는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아침 평검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억울한 피해자들만 양산될 거다 우려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구성 과정에 아빠 찬스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